다음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개념은 품사라는 개념입니다. 품사, 죄송합니다. 벌써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품사가 뭔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품사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 하나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과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는 되게 많이 다르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언어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인간이 쓴 언어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 공통된 구조와 공통된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발음 부분의 원초적인 예로 발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알파벳에서 있는 대부분의 발음이 우리나라 한글에 다 존재합니다. 특별하게 몇 개 발음 빼고는 다 존재해요. 이거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의 대부분의 발음이 한글 발음에서 존재하고 한국어에 있는 대부분의 발음이 중국 발음에서 존재합니다. 인간이 쓰는 언어가 다 비슷비슷해요. 발음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인간이 쓰는 모든 언어의 공통적 성분을 뽑아봤더니 비슷한 성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품사라고 합니다. 품사에는 4개가 있어요. 4개. 그 성분 4개가 뭔가 봤더니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일단 이름만 보도록하겠습니다. 명사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다음 형용사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다음 동사, 다음 부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4개만 아시면 돼요. 품사는 이 4개만 존재합니다. 이 중에 명사, 형용사, 동사는 아주 중요해요. 부사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품사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품사. 이 품이 무슨 글자냐면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물건 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는 짧은 말 사라고 합니다. 긴 말은 짧은 말은 사라고 합니다. 자로 무슨 말이냐? 품자라면 보죠. 품자가 그 네모난 거 3개가 이렇게 있죠. 미음이 3개가 있어요. 네모난 게 물건 같지 않습니까? 물건. 그런데 이 물건이 3개가 있는데 약간 체계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위에 물건 1개는 좀 크고 아래 물건 2개는 키가 같은데 좀 작아요. 그리고 이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품이라는 뜻이 체계가 있는 물건의 집합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라는 물건의 집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물건들의 체계적인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품사가. 그 체계적인 집합들이 아까 그 4개가 있는 거죠.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사는 우리 다 아는 말이죠. 명사. 명자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명. 사는 짧은 말 사죠. 이름을 나타내는 짧은 말이라는 뜻이네. 해석을 하면. 이게 이름을 나타내는 물건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사람, 말, 가방, 기타, 옷, 머리, 핸드폰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명사입니다. 너무 간단한 단어예요.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형용사는요. 형용사 봅시다. 형자, 꿈이다, 형이에요. 용자도 꿈이다, 용입니다. 사는 짧은 말 사죠. 똑같은 말 2개가 붙었어요. 꿈이다, 동의어죠. 근데 한자는 한 개로만 표현하면 약간 어색한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 2글자, 비슷한 뜻을 가진 2글자를 합쳐서 한 개같이 뜻을 써요. 이게 그런 경우입니다. 형용이란 말이 꿈이다 라는 뜻이에요. 꾸미는 말이라는 뜻이겠죠. 이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크다, 작다, 춥다, 덥다, 빠르다, 느리다 모든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다음 가세요. 다음에 동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사, 이 동은 움직일 동입니다. 사는 짧은 말 사죠. 움직이는 말을 나타내는 말,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말, 이게 동사입니다. 근데 동사는 약간 헷갈린데 동사는 동사라는 게 있고 타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사의 성격상 어떤 동작들은 주체가 그 행동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동작들은 주체가 그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말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단은 대상이 되는 말이 존재하는 게 타동사고 대상이 되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게 자동사예요. 자동사의 예를 한번 볼게요. 자동사의 예는 눕다, 일어나다, 걷다, 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눕다. 주체가 그냥 누우면 되는 거야. 이 행동의 대상이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다도 마찬가지죠. 주체가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의 대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걷다, 날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무엇을 먹다, 무엇을 던지다, 무엇을 끝내다 이런 것들은 행동의 대상이 존재해요. 그가 밥을 먹었다. 그가 공을 던졌다. 그가 시험을 끝냈다. 이렇게 그는 주체, 주어고 밥을 먹다, 공을 던지다, 시험을 끝내다 이것들은 그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있는 단어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모든 동사는요,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을 공통적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리고 특정 말들은 없는, 특정 말만, 어떤 특정 말들은 자동사의 뜻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눕다, 일어나다, 걷다, 날다 이런 것들은 자동사의 뜻만 가져요. 근데 대부분의 단어들은, 대부분의 동사들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동시에 갖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예문이 있죠. 그는 말했다 라고 쓸 수도 있고, 그는 우정을 말했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는 말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쓰죠, 우리가. 여기는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우정을 말했다. 우정이란 대상이 있는 거죠. 이때는 타동사로 쓰인 겁니다. 대부분의 단어들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다음. 부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사는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실제로 우리가 나오는 단어를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뜻은 부자가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도와주다. 도와주는 말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도와주다란 말이 듣기에는 되게 좋은 말인데 이거 뭐 까놓고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런 뜻이에요. 도와줘 정말 고마워. 근데 너 없어도 이거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게 그 도와줄 부자의 뜻이거든요. 부사는요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얘가 어떤 말을 도와주냐면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동사 이게 보세요. 잘, 무척, 빠르게 이런 것들이 부사예요. 잘하다, 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면 말이죠. 무척, 춥다, 춥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죠. 빠르게 달리다, 달리다란 말을 꾸며주는 부사죠. 여기에서 잘, 무척, 빠르게 이거 말 없어도 뜻을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부사는 있으나 마나 한 말이에요.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곰은 겨울잠을 잔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곰은 겨울잠을 잔다라는 문장이에요. 일반적으로 라는 부사가 곰은 겨울잠을 잔다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이게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의 예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형사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관형사라는 개념은 되게 중요해요. 관형사는 사실로 말해서 품사에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관형사는 어떤 단어를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이 단어, 이 관형사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관형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일단 봅시다. 관형사. 이 관은,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단어인데, 얘는 좀 글을 쓰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살짝 보시죠. 그림판이 나왔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요, 민간머리라고 합니다. 이게 모자예요, 모자. 모자를 나타내요. 모자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 한자. 이 한자는 원자라는 한자입니다. 이 원자라는 한자는 으뜸원이라고도 하고, 머리원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디초운이라는 글자죠. 마디초는 손가락 마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손가락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뭐 3촌, 4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3cm가 손가락 한 마디의 길이래요. 그래서 이게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촌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약 3cm 정도 되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입니다. 이 글자를 보게 되면 이 글자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모자를 쓰는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제일 처음에 어디를 보죠? 바로 머리를 봅니다. 모자를 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 몸이 대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하거든요. 구조상 딱 뭔가 사람을 봤을 때 머리가 제일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패션의 완성은 뭔가요? 얼굴인가요? 모자죠, 모자. 제일 먼저 모자를 보고 이렇게 모든 걸 파악을 하니까. 군대에서 모자를 안 쓰면 큰일 나요. 헌병대에 잡혀갑니다. 이 모자를 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정보, 제일 큰 계급장이 모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인지 해군인지 공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자를 딱 보게 되면 이 물체가 대충 어떤 물체인지를 대충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파악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모자가. 그래서 이 모자가 이게 명사로는 모자란 뜻인데 보시게 되면 부사로 쓰일 때 명사는 모자란 뜻이지만 부사로 쓰일 때는 맨 앞에서 가장 먼저라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꾸며주는 말이라는 뜻이겠죠. 관형사가 가장 먼저 꾸며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 아까 명사, 형사, 동사다 공부하셨는데 명사도 관형사가 될 수 있고 형용사도 관형사가 될 수 있고 동사도 관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은 명사와 명사가 연결되죠. 그러면 앞에 명사는 관형사가 됩니다. 형용사가 돼서 뒤에 명사를 꾸며줘요. 보세요. 개꼬리란 단어가 있어요. 개꼬리. 개꼬리는 꼬리인가요? 개인가요? 개꼬리는 꼬리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본 사람은 사람인가요? 일본인가요? 당연히 사람이죠. 일본은 사람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런 것 같이 명사 두 개가 연결될 때 앞에 명사는 뒤에 명사를 꾸며줘요. 관형사로서 앞에서 꾸며줍니다. 이게 명사, 명사가 붙을 때 관형사가 되는 예입니다. 명사와 명사는 이렇게 관형사가 됩니다. 두 번째, 형용사가 관형사가 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형용사는 춥다, 이게 형용사죠. 니은이 붙게 되면 우리는 형용사가 관형사가 변해요. 추운 날씨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추운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형용사는 이런 식으로 관형사가 됩니다. 추운, 더운, 빠른, 작은, 큰 모든 형용사는 다 관형사가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다음 동사는 관형사가 어떻게 될까요? 달리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는이나 니은이 붙게 되면 관형사가 돼요. 달리는 소녀, 나는 새, 뛰는 사람, 싸우는 사람들, 다 관형사죠. 동사가 관형사가 됩니다. 모든 관형사는 명사를 꾸며줘요. 이해하시겠죠? 모든 관형사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 관형사라는 개념은 무척 중요해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수업 많이 어려웠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볍게 듣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수업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배운 걸 기초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한자와 한국어의 근본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점, 그리고 이 결정적인 다른 점을 이해해야 우리가 한자를 공부를 하는 기본 기초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